네, 2024년 세제 개편안 나왔습니다. 하나씩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자체는 편집이 거의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바로 나오고 바로 찍는 거라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라이브라서 약간 제가 혹시나 미스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전문 분야인 분야죠. 상속세 부분인데 개편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저도 이 개편안 나오기 전에 이런 방식 저런 방식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온 거를 보고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완전 다른 식의 이제 개편이 일어났죠. 두 가지 크게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율 구간의 조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과세 표준 1억 원까지가 우리가 세율 구간이 몇 프로였어요? 10% 구간이었잖아요. 그거를 2억 원으로 높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2억 원까지가 10%의 세율 구간이다 라고 봐서 상속세랑 하나 더 증여세까지 이 구간을 같이 쓴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율이 상속세랑 증여세를 같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증여세에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기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억 원까지 과세표준 10% 한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거는 말 그대로 결혼과 출산을 도와주려고 한 부분이다 라고 명확하게 인지했어요. 왜냐? 결혼, 출산 관련된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플러스 10년간 얼마 줄 수 있죠? 5천만 원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랑 1억 5천, 신부 1억 5천 줘서 3억 원 갖고 자금 마련해라,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그 금액에서 이상 줬을 때 항상 이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가 생기고 스트레스 받아 한다. 이게 점점 나아가면 주택 취득자금 소명이나 아니면은 전월세 신고제에 따른 이 가액 마련에 대한 PCI 기법을 통한 증여세 세무조사,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었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추징이 되더라도 1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도 부담이 컸는데 2억 원까지 10%로 해서 이 세율 부담을 좀 완화시켜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두 개가 됐는데 그 두 개 다 이거 엄청 유념하셔야 돼요. 엄청 많이 물어보실 건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올해가 아니에요. 24년도엔 이거 지금 세제 개편안 아직 확정도 안 된 거기 때문에 절대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25년 1월 1일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을 꼭 조율해야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입법 2주 정도 예고되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 넘어가고 9월 달에나 돼서야 정기국회로 제출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물가나 자산 등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해주자라는 게 조세책의 합리화 목적으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보도자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97년 대비 물가가 2배 올랐고 주택가격은 97년 대비 전국은 2.2배, 그 다음에 수도권은 2.8배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물가 얼마나 오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보도자료에는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과세표준 기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 것으로 저는 비춰져요. 그리고 하나 더, 30억 원 초과되면 세율이 50%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반이나 국가가 가져가냐 라는 그런 보도자료가 제일 많았었죠. 타이틀이 그런 게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부분이 확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왜냐? 50%의 구간이 없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10억 원 초과되면 최고 세율이 40%로 마무리되는 걸로 이번에 개편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는 메인이죠. 일괄공제 어떻게 바뀌냐, 뭐 이렇게 얘기들 많았잖아요. 일괄공제를 7억 원으로 바꾸냐, 그 다음에 10억 원으로 바꾸냐, 배우자 상속공제가 늘어나냐 이랬는데, 우리 예측을 다 벗어난 이런 새로운 형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종전에 예전부터 영상 찍을 때 결국은 세제 개편안이 나와봐야 우리가 어떤 형태로 바뀔 건지 자세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상속세 그 자녀공제 금액을 높였어요. 일괄공제 5억 원과 그 다음에 기초공제 2억 원, 그 밖에 인적공제라 그래서 자녀가 1인당 5천만 원,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1인당 1,000만 원씩인데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별로 연수를 곱해줘요. 10년이면은 1,000만 원 곱하기 10년이니까 1억 원. 그 다음에 연로자 공제라 그래서 1인당 5천만 원. 그리고 장애인 공제라 그래서 1,000만 원에 기대 여명 연수를 곱한 거. 그래서 일괄공제 5억 원과 이 금액들의 더 큰 금액을 적용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실무를 해보시면 다들 아시는데요. 이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 자녀가 있을 텐데, 자녀가 일괄공제 5억 원보다 넘어가려면 몇 명이나 있어야 될까요?
2억 원 플러스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명 정도 있어야 5억 5천만 원으로 일괄공제보다 살짝 높아진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제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게 바뀝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무려 10배나 증가한 5억 원으로 상향을 시켜줬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큰 변화예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영향이 미칠까 엄청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 개정 이유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지금 아주 급하지만 빨리빨리 저희 이제 내부 조직에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검토를 잠깐 해봤어요. 물론 제가 이 영상 찍고 나서도 더 해석에 대한 영상은 별도로 또 찍을 거지만, 제가 첫 번째로 이 해석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몇 세가 상속이 가장 많이 펼쳐질 것 같으세요? 60세 이상이 통계적으로 90%입니다. 그 다음에 70세 이상에 돌아가시는 분이 77% 정도 돼요. 말 그대로 대부분 나이가 있으신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젊었을 때 그 합계 출산율이 몇 명일까를 한번 따져봤어요. 합계 출산율은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의 아기를 낳았나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치잖아요. 그래서 1970년도부터 1983년도까지 통계를 한번 봐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아주 단순한 셈법으로 그냥 나누기를 해봤어요. 말 그대로 평균을 내본 겁니다. 오차가 엄청나게 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지표를 드릴 수 있다는 점. 사실 70년대는 평균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 막 4.5명 이랬어요. 근데 83년도 되니까 2명으로 확 줄더라고요. 자, 그러면 합계 출산율 평균이 몇 명이냐? 3.27명입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3명으로 잡아볼게요. 근데 제가 사실 지금 70대나 80대 분들 상속이 펼쳐지고 자녀분들 만나면 정말 평균적으로 3명 정도 되세요. 그러면 3명 곱하기 기존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얼마로 바뀐다? 5억으로 바뀌니까 3명 곱하기 5억이면 얼마예요? 15억이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기초공제 2억 원이 더해지니까 얼마예요? 공제수가 17억 원이 됩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녀가 3명 있다라고 하면 17억 원의 공제를 받아요. 엄청난 인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얼추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작년 기준으로 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봤을 때 신고한 인원 중에서 이 17억 원의 공제, 말 그대로 기존에 일괄공제 5억이었던 사람이 17억 원이 된다 그러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인원이 얼마나 빠질까 라고 생각을 해봤고, 계산을 아주 러프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정확할 수는 없죠. 매년 이 자산 가지는 부분들의 달라짐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무려 80% 정도가 상속세를 이제 안 내도 되는 상황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점.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속세에 대한 걱정은 끝났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개정 이유가 맞아요.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 사라진다라는 거 확실히 명확해질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게 말 그대로 확정이 될 것이냐,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5억 원이 조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정기국회로 아직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끝까지 꼭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러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기존에는 활용을 해서 상속세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배우자에게 일정 액수를 주고, 뭐 예를 들어 30억인데 배우자에게 15억 주고, 배우자가 공제를 뭐 15억을, 아주 가정이에요. 15억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상속세를 줄인다. 하지만 그 다음에 고민이 뭐였냐면,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또 상속세가 발생한다. 그런 이슈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왜냐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서 지금 눈앞에 있는 무상에 이전했다는 상속세를 줄이려고 많이 했습니다. 왜냐? 상속은 외부에서 자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액의 상속자금,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나오게 되면 그 부담이 너무나도 컸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해서 좀 줄였는데 이게 이제 사라질 것으로 보여요. 자녀 공제로만 하더라도 내가 이미 상속세를 안 내는 상황인데 그러면 배우자에게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방식의 상속재산에 대한 나눔에 대한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상속 다툼으로도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유산 취득세로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세는 통계 포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통계 포탈에 가시게 되면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자산별로, 그 다음에 피상속인별로, 그 다음에 연령별로, 지역별로 다양한 데이터들의 취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안 나와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 바로 말씀드렸던 상속인의 수는 안 나와 있어요. 상속인이 어떤 공제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통계, 총액은 있는데 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공제를 넓히며 상속인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당연합니다. 개정 이유 중에 두 번째였죠. 중산층 다음에 뭐가 있었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출산율을 미래에 높이기 위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미리 시장에 알려주는 겁니다. 자, 봐봐. 우리 자녀를 낳으면 당신의 상속세가 이 정도나 줄어들어. 공제로 5억 원이나 적용받으니까 최고 세율이면 40%죠. 이제 개정이 똑같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2억 원이나 당신의 상속세가 줄어들어. 그러면 자녀 키우는데 얼마 정도 금액이 들어가니까 자녀를 낳는 게 당신에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어? 라는 하나의 시장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말 그대로 출산율을 미래 높이기 위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조금 더 나아가면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한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법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 자녀 공제에서 입양자도 넣을 것인가 여부랑 그 다음에 이 공제 액수를 받기 위해서 입양을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과연 효과적일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하지만 요즘 이런 경우도 많아요. 자녀 없이 혼자서 외톨이 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할게요. 혼자서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직계 존속도 없고 직계 비속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상속이 형제인데 유언장을 누구에게 쓰느냐? 조카가 좋아서 조카에게 쓰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그 조카를 예를 들어서 진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입양을 하면은 자녀 세액공제가 늘어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 현상,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절세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제가 지금 말했던 건 아주 가정으로 급하게 좀 생각해낸 바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봐요. 이 개정안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 궁금한데요. 앞으로 꼭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어찌되었던 자녀 공제가 커지게 되면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 상속세 부담이 확 줄었다는 점 제가 봤을 때 명확하게 긍정적 요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세제 개편안도 바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 출산, 양육 지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만 해준다라는 거, 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한 해에 대해서 한 번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 이제 다양한 이제 사례 분석도 있는데 재혼도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이미 한 번 받았었고 그 다음에 재혼을 한다? 그러면 못 받아요. 얼마를 받는 거냐면 결혼한 해에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근로자분들은 그 해 연도에 50만 원의 그 뭐랄까 환급을 받을 만한 액수가 있어야지만 이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알고 두셔야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급여가 없다, 환급 받을 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 세액공제라는 건 결국은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간접적 지원이기 때문에 내가 세액공제를 받을 돈이 뭐 예를 들어서 30만 원 남았다 그러면 30만 원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경우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26년에서 그만두지 않고 우선 이 신설된 법이기 때문에 결혼세액공제라는 걸 적용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게 결혼에 대해서 결혼율을 높이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법률혼이에요. 혼인신고를 한 자니까 이런 부분들 당연히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니까 무슨 말이냐. 24년에 결혼을 하더라도 그 연말정산을 25년 1월이나 2월 달에 하잖아요. 그때 하니까 그러면 적용해 줄게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 지금 결혼을 앞두신 분이나 결혼하신 분들 이분들 혼인신고 하셔가지고 50만 원에 대한 이 세액공제 각각이죠. 신랑 50만 원, 신부 50만 원이기 때문에 총 100만 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바는 뭐냐면 그겁니다. 이런 간접적인 지원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더 많았어요. 어떤 보조적인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사업이 펼쳐지면요. 그것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금액들이 올라가 버려요. 저는 이런 게 좀 뭐랄까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것 때문에 결혼 관련된 뭔가 이제 다양한 뭔가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가격들이 덩달아 올라갈까봐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2023년도에 결혼 평균 비용이 3억 3천이었잖아요. 24년도도 거의 3억 원대 육박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원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이걸 적용 못 받는 분들은 있는데 전반적인 결혼 관련 비용들은 야 이제 세액공제 50만원 되니까 신랑 신부 합치면 100만원 아니냐, 우리 가격을 100만원 올리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입니다. 이건 당연히 했었어야 됐다라고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었었어요. 이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나왔었던 건데 이겁니다. 1세대 1주택자랑 1세대 1주택자랑 결혼을 하면 너 주택 이제 2개니까 기존에 있던 거 팔 때 비과세 못 받아. 이러면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너희가 그래 결혼을 하더라도 그래도 5년씩은 좀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줄게 라는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노인 동거봉양이란 게 있어요. 60세 이상의 이 부모님을 동거봉양한다 그래요. 세대가 합가했을 때는 이미 10년입니다. 이 개정된 지가 꽤 됐는데 혼인에 대해서는 그것에 발맞춰서 개정을 안 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5년이었던 상태인데 이게 이제 10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였는데 이제 와서 좀 바뀌었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죠. 이거는 법이 영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영시행이 언제 되는지 지켜본 다음에 혹시나 나도 주택 하나, 그 다음에 배우자도 주택이 하나다. 근데 우리가 결혼한 지 5년이 넘어서 결국 하나 팔 때 비과세를 못 받네? 라고 하셨던 분들은 언제 팔아야겠어요? 당연히 영시행일이 되고 나서 양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비과세 10년 기간으로 늘어나니까 내가 5년은 넘었지만 10년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비과세를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꼼꼼히 챙겨가지고 챙기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입니다. 부영 회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실효탄을 올린 적이 있었죠. 부영에서 이 직원들이 혹시나 출산을 했다 그러면은 1억 원씩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원을 해줄 때 이 말이 많았죠. 1억 원에 대해서 결국 그런 지원금을 받으면 그 결국 뭐예요? 회사로부터 받았으니까 급여 목적이다 라고 해서 근로소득을 과세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근로소득과 그 다음 뭐가 붙죠? 4대 보험까지 붙어요. 그러면은 회사도 4대 보험, 그 다음에 근로자도 4대 보험, 그 다음에 근로자는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겠죠. 근로소득세가 많이 늘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애 낳아서 지원해줬는데 세금으로 다 가져가 버리네 라는 노이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계속 바로바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그 한도라는 게 좀 있었는데 그 한도 자체를 폐지를 한 겁니다. 비과세 한도 없다. 이거 그냥 다 해주자. 근데 요건을 잘 지키셔야 돼요. 자,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출생일 이후 이제 2년 이내예요. 근데 이게 25년도부터 2년 이내에 세 번째,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급받는 것도 2회 이내여야 됩니다. 2회 이내에 받아야 돼요. 24년 수당 지급할 때는 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급해주고 있다. 말 그대로 올해까지는 2년 이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25년도부터 출생한 분에 대해서는 2년 기간 요건 정하고 있으니까 이 공통 지급 규정, 회사 자체 내에서 뭔가 그 규정을 정해놔야 되겠죠. 그 규정에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지급을 2번 이내에 나눠서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가 된다. 제외되는 게 당연히 있죠.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해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한한다. 왜냐면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했으니까 잘 됐다. 이번 참에 주자 해가지고 막 100억, 막 20억 막 준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게 전액 비과세라고 한다면 이건 거의 증여에 가까운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자라는 차원에서 이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힘들죠. 왜냐면 특수관계자는 20억 주고 그 다음에 일반 평직원은 1억 원 주고 이런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 지급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당연히 꼼꼼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이런 세부담 완화 사례도 담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총급여 5만 원 이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출산지원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라는 예시를 놨어요. 이게 아마 부영에 대한 이슈 그대로 제가 봤을 때 예시로 한 겁니다. 그러면 비과세 적용 전에 근로소득세 얼마냐? 2,440만 원이나 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상황이죠. 근데 비과세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약 260만 원으로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2,180만 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4대 보험도 경감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 라고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지원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기업 차원에서 이걸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밸류업에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더 많은 기업들이 출산한 직원들에 대한 보조를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출산 이후에 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추후에 다시 복직을 했었을 때나 그런 상황에 발맞춰서 근로를 몇 년간 한다거나 이런 조건이 추가적으로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있잖아요. 8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서 기존의 자녀 세액공제는 첫째가 15만원, 둘째가 20만원, 그 다음에 셋째부터는 인당 30만원이었어요. 근데 이거 액수가 작다, 좀 더 높여주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25만원,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그 다음에 셋째부터는 인당 40만원까지 이 세액공제를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되니까 24년도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고 25년도 근로소득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갈 길이 멉니다. 바로 이어서 갈게요. 이번엔 금투세랑 가상자산 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투세인데요. 폐지로 우선 개정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는 아직도 과세를 되고 있지만 지금 금투세로 넘어가면 이 비율, 이 말 그대로 세금을 주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내야 되는 그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비율이 얼추 통산했었을 때 10배 이상 증가된다고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 차원에서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한다라고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이거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폐지는 하지 말고 유예를 좀 하자라는 게 지금 민주당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결국은 나와봐야 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이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관련돼서 또 하나가 생겼어요. 그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적용 대상 자산의 확대가 됐다.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게 있었어요. 내가 이 증여자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자로 할게요. 저 증여자가 있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준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배우자한테 몇 억까지 줄 수 있죠? 6억 원까지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예전에 취득가액이 1억 원이에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지금 시세가 6억 원이에요. 6억 원에 증여를 해요. 그럼 어차피 10년간 배우자 간의 증여재산 공제는 얼마죠? 6억 원이잖아요. 그럼 증여세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배우자가 받자마자 바로 양도를 해버리면 6억 원에 판다고 해볼게요. 그럼 6억 원에 팔고 6억 원에 예전에 취득을 했으니까 지금 증여로 취득을 했으니까 양도소득세가 얼마예요? 양도소득세도 0원이죠. 차이가 안 발생하니까. 1억에 악용한 걸 막고자 해가지고 2월 과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증여자가 1억 원에 취득을 했는데 6억 원에 증여하고 6억 원에 팔면 이땐 양도세가 안 나오지만 이걸 만약에 증여받고 나서 10년 이내에 부동산을 판다라고 하면은 이 판매가액인 6억 원과 예전에 이 증여자 취득가액 1억 원의 양도 차익 얼마예요? 5억 원이죠. 이것의 양도세와 6억의 양도세 중에서 비교했을 때 더 큰 금액으로 세금을 내라. 이게 2월 과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만이었는데 여기에 부동산상의 권리인 입주권과 분양권이 추가가 됐죠.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바로 뭐냐? 주식이 추가가 돼요. 이 주식이 추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예요?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하고 양도해서 양도 차익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것들 많이 하셨었잖아요. 특히 어떤 거에 많이 했죠? 국내 주식은 대부분들 양도소득세를 안 내시니까 국내 주식에 대해서 이걸 하진 않았어요. 바로 해외 주식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걸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막히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증여하고 나서 1년 이내 양도를 해버리면 이것에 대해서 2월 과세를 적용하겠다. 말 그대로 예전에 테슬라라고 해볼게요. 테슬라 주식을 100에 샀어요. 근데 지금 증여할 때는 600원이에요. 그럼 600원이고 양도를 하면 1년 이내다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600원에 판 금액과 예전에 취득가액, 증여했던 사람의 배우자의 취득가액인 100원과 600원의 차이에 대해서 너희가 해외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라 이겁니다. 근데 1년이 지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엄청 크기 때문에 1년 내에 엄청나게 요동칠 수 있다는 걸 당연히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25년 1월 1일부터 증여받는 분에 대해서 이걸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근데 주식에 대한 변동폭이 많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1년이란 기간을 주식에 대해서 예측한다라는 건 사실 좀 쉽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1년 지나게 됐을 때 증여하고 나서 600원이 상태인데 1년 지나면 이게 1200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1년 지나더라도 이 차액에 대해서는 결국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구나. 근데 예전에 이 처음에 취득했던 100원보다는 1200원의 차이인 1100원보다는 600원이 싸니까 그걸 생각해 봤을 땐 증여하는 게 나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2월 과세 1년이 적용됐다는 거, 왜 1년으로 이게 설정이 됐는지 보도자료에 설명도 되어 있어요. 과거에 예전에는 주식 같은 경우에 장기 보유 과세 특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9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했었던 건데, 장기 보유 기준 기간이 1년에서 3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3년이나 1년을 하게 되면 장기 보유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을 해줬었는데, 그런 부분들 감안해가지고 그냥 1년으로 적용하자라고 세법이 이제 이번에 개정이 된 걸로 비춰져요. 그리고 사실 이게 금투세 때 이미 나왔었던 법안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갖고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투세는 폐지하지만 양도소득세 2월 과세는 1년은 그대로 갖고 와라 라고 바뀐 거죠. 자,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세 간단합니다. 유예가 됐습니다. 뭐 3년 유예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2년 유예로 바뀌었어요. 27년 1월 1일까지 시행 시기를 유예하기로 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겠다. 근데 이 과세에 대한 아직은 시스템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2년 연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게 있어요. 암호화 자산에 대한 자동 정보 교환 체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OECD 국가들은 그걸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27년도로 된 건데,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 교환 체계 이행 근거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융정보 자동 정보 교환 체계인데, 이게 OECD 국가들은 기존의 금융정보들은 서로 이 가입한 국가들이 국세청에 이제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가입국 국세청 간에 해당 정보를 매년 상호 교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뭐냐면 금융정보뿐만이 아니라 암호화 자산 정보도 넣자. 그래서 암호화 자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 이제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할 건데, 그리고 암호화 자산 사업자가 이 정보 수집을 해서 우리에게 국세청에게 주면 국세청이 그걸 가지고 OECD 국가 간, 서로 국가 간에 국세청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겠다라는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보 교환을 통해서 조세 회피를 방지하겠다, 국제 조세 탈세되는 것도 막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보 교환이 27년 1월 1일 이후부터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와 맞춰서 해외 거래 검증 자료까지 활용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가상자산 사업자 누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빗썸, 업비트 이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들에 대한 범위가 엄청 커졌어요. 더 예전에는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가만 이런 것들 자료 주라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자료 제출 대상 거래 기간 중에 신고나 직권 말소되거나 유효 기간이 경과된 사업자도 전부 다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거 엉터리 사업자들도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직권 말소가 되거나 말 그대로 유효기간이 경과했어도 그런 자료 전부 다 주세요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 찍었을 때 이거 말했어요. 처음에는 이 법인세나 소득세로 바꿔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라고 처음에 넣었었어요.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말씀드렸었죠.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재가 들어갈 거다. 제출을 안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런 게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바로 나왔어요. 이제 개정을 합니다. 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기반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안 주면은 미제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출 명령 미이행 시 최대 2천만 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말 그대로 엄격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이 가상자산에 대한 목적에 사실 부합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세 체제를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포착하려고 국세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들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시행 시기가 27년, 그 다음에 28년도예요. 사실 지금 이거 말하는 건 좀 무의미한 게, 법인세법이랑 소득세법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결국 이것에 대해서 국세청과 어떻게 협의할 건지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 가상자산에 거기 이제 계좌에 돈만, 예치금만 넣어놔도 이자가 붙는다 그래서 파킹 통장으로 쓰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다양한 변수가 좀 생길 것이라고 봐요. 그다음 이거는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에겐 아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자, 27년 1월 1일로 이제 과세를 유예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과세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 생기는 건데, 이때 취득가액에 대한 하나의 세법 개정안이 또 생겼습니다. 실제 취득가액이랑 부대비용, 말 그대로 수수료 비용을 차감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뭐 22%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과세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어. 예전에 얼마 취득했는지 몰라 나는. 이러게 되면은 그 취득가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생겼어요. 뭐 카드를 지갑을 여러 번 옮기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이후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하다 라고 하면은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봐주겠다. 뭔 말이냐면 너 이거 얼마인지 모르면 우리가 이 가상자산 동종에 대해서 비트코인 대충에 대해서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 너가 100에 팔면은 최대 50%까지 인정을 해줄게. 너가 취득가액을 모른다고 하니까 너가 100원에 팔면은 최대 50%인 50원까지는 인정을 해줄게. 근데 그 계산법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비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나와봐야 그 계산법을 알게 될 텐데, 결국은 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양도소득세법에는 환산가액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환산가액은 뭐냐면 내가 예전에 취득가액 도대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부동산 그 취득계약서도 이미 잃어버렸고 예전에 얼마였지? 1,000만 원이었나? 2,000만 원이었나?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통장 거래 내역은 당연히 없고. 그러면은 환산가액이라는 걸 적용을 합니다. 예전에 취득했을 당시의 기준시가와 지금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의 비율을 따져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예전 취득가액은 이 정도 되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100이에요. 근데 지금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가 1000이에요. 그러면은 비율 따졌을 때 몇 프로예요? 1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양도가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너의 취득가액은 1억 원이야. 라고 해서 10%의 비율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이걸 가상자산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예전에 취득가액이 더 높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결국 지금부터 데이터를 확보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의 취득가액을 확인을 해놓고 입증을 해놔야지만 이 자료 확보가 용이하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챙기셔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 그대로 이런 데이터들을 쭉쭉 쌓는 거는 국세청에게 더 나아가서는 자료 확보의 목적이고, 그런 목적들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적합한지는 좀 퀘스천의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과세를 하기 위한 이런 기반들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는 거는 그때 시점에 알고 있는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를 거라고 비춰집니다. 자, 지금 가상자산하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에서 또 다른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택 관련된 부분도 개정이 됐습니다. 주택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경제정책 방향 때 여러 번 말했던 내용들인데 사실 디테일이 살짝씩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하면은 말 그대로 양도소득세랑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를 적용해 주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다음 주택을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을 사면 너 그냥 주택 2개로 안 보고 하나로 봐줄게 라는 내용이죠. 라고 해서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인구 감소 지역이어야 돼요. 근데 수도권하고 광역시가 또 제외되고요. 수도권 내 근데 접경 지역이나 광역시 내 군 지역은 또 포함이 됩니다. 사실 이게 부산이랑 대구가 일정 지역이 광역시 내에 그게 있어가지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인구 감소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8, 9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나왔고,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또 제외가 돼요. 저는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동일한 시군구에 사는 건 또 안 되는지 사실 크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용인해 볼 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액 상한이 있습니다. 공시가액이 4억 원 이하여야 돼요. 양도소득세는 취득시 당시의 공시가격 기준이고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취득 시기를 기한을 정해놨죠.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이 특례를 적용해 주겠다.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너 주택 하나 있었는데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사면은 이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줄게. 12억 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1세대 1주택자 용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80%까지 적용을 해줄게. 그다음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높잖아요. 그리고 고령자랑 장기보유에 대한 세액공제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 거를 활용하게 해줄게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하기로 해서 25년 1월 1일 이후 결정이나 경정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 미분양 주택, 말 그대로 준공도 다 됐는데 아직까지 미분양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랑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예요. 그래서 기존 1주택자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방금 말했던 인구 감소 지역이랑 아주 똑같아요. 1세대 1주택자로 봐줘서 양도소득세랑 종합부동산세, 방금 말했던 비과세랑 그 다음에 1주택자로 봐주는 공제액수도 높여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당연히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주택 요건이에요.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취득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기간들은 상황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게 한번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어야 됩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이 지역을 벗어난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취득 가액이 6억 원 이하여야 돼요. 공시 가격이 아니라 여기서는 취득 가액 6억 원 이하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을 해주겠다. 마찬가지로 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최근에 영상을 찍었었죠. 이것도 이제 경제정책 방향에 나왔었던 건데 상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해주겠다는 내용이죠. 사실 이거는 당연히 연장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 상생임대주택이 뭐냐? 기존에 제 영상을 보지 않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그 거주기간 2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 조정대상 지역 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2년뿐만이 아니라 거주기간 2년도 필요해요. 근데 이 부분을 너가 상생임대 조건을 하면 너가 실질적으로 거주는 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2년 거주한 걸로 봐주겠다 라는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일 텐데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할 때도 거주기간 2년을 카운팅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요건이 이게 계약 요건이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차는 우선은 1년 6개월 이상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에 이런 걸 찍었죠. 내가 취득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 맺은 거는 직전 임대차 계약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전에 있던 거를 승계해서 하는 조건이면 얘가 끝난 다음에 이때 취득을 했으니까 이때 취득하고 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임대차 승계해서 만약에 취득을 하면 이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약 맺는 거를 뭐라고 한다? 이걸 직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걸 1년 6개월 이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 계약 맺는 이거를 상생 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이거를 2년 이상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 2년 이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너가 2년 거주한 걸로 봐줄게 란 내용입니다. 근데 당연히 어떤 요건도 지켜야 돼요. 직전 임대차 계약보다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이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주택 매수 당연히 계약 체결한 부분이고, 세 번째,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계약 제외된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상생임대차 이 계약 맺는 기점이 언제까지 계약을 맺어야 된다? 24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그래서 기간이 너무 좁으니까 이 포기하신 분들이 사실 많았어요. 아, 나는 이제 안 되네. 도저히 이걸 짜도 안 되네. 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셨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2년을 당연히 늘려주면은 상생임대차 계약이 요건 충족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왜냐면 직전 임대차 계약 끝나는 시점이 25년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휴, 나는 그러면 상생 임대차 계약을 못 맺는 상황이니까 비과세 받기가 힘들겠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26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이 늘어나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 원래 과세였으면 양도소득세가 엄청 클 텐데 이게 비과세 되면 엄청나게 나에게 혜택으로 돌아오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이게 세제 개편 아닌데 거의 확정될 것 같아요. 상생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그것에 따른 환경 보고 세제 개편안이 완결된 다음에 양도를 제발 하세요. 이게 24년에 지금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적용 시점을 언제로 할지 사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이거 확정 안 돼 버리면 여러분들 이 만약에 당연히 비과세 될 줄 알고 양도했다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건 개정이 확정되는지 그리고 연도가 말 그대로 2년이 연장되는지 요건들 당연히 완료된 다음에 검토해보고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 내리셔야 돼요. 결국 개정 이유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했다라는 점 당연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지금 세제 개편안 찍고 있는데 이번에 찍을 거는 이 밸류업과 관련되긴 한 겁니다. 제가 배당소득 그쪽은 좀 연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내용 자체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밸류업과 관련된 가업 쪽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 상속 쪽에 대한 이슈, 제가 이 기업체에 상담을 가거나 그 대표님들 만나게 되면은 사실 일반적인 상속과 다른 고민들이 있어요. 본인의 기업에 대한 밸류가 얼마인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도 있는데 거기에 상속세가 거액 상속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들을 상당히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이번에 가업상속 승계 제도가 개선이 됐죠.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이 피상속인, 돌아가신 오너가 10년간 계속 기업 영위하고 있고 뭐 비상장 기업은 40%, 상장 기업은 20% 이상 주식을 뭐 10년 이상 보유를 했어요. 말 그대로 이분의 기업이라고 거의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상속인, 자녀들, 18세 이상인 자녀가 상속 개시 전에 와서 가업을 또 이어받고 그 다음에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뭐 임원에 취임하고 2년 내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상속 재산,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에서 20년이면 300억, 그 다음에 20년에서 30년이면 400억, 그 다음에 30년 이상이면 600억 원에 대해서 공제를 해줬습니다. 사실 이 공제를 해주더라도 중소나 중견기업은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컸다라고 느껴져요. 왜냐면 이 범위를 벗어나는 진짜 알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알짜 기업들이 상속세 낸다고 갑자기 그 기업에 대해서 관리가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고용이 유지된 상태나 R&D 연구들이 박살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공제수를 높여왔는데 여기다 하나 더 이번에 추가가 된 게 뭐냐면 밸류업과 스케일업 등 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는 매출액도 제한을 폐지를 하고 공제수도 2배로 높여주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과 그 다음에 스케일업 기업이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요건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밸류업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5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를 해야 돼요. 말 그대로 배당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죠. 기업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공시를 하고, 두 번째로 5년간 단기순이익 대비 주주 환원액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업종별 평균에 대해서 그만큼 주주 환원, 배당도 하고 자사주 소각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채워라. 말 그대로 주식가치 좀 높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케일업은 뭐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요건 자체가 조금 R&D 쪽에 말 그대로 관련이 돼 있어요. 5년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의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이 아래 두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뭐 5% 이상, 연평균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매년 지출액이 3% 이상이면서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이다. 이런 요건들을 좀 지켜라. 말 그대로 투자 좀 해라. R&D 투자 좀 해라. 이런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요건은 5년간 고용을 유지를 좀 해라. 말 그대로 직원에 대한 안전한 처우, 고용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지켜달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 정말 파격적인 제도라고 봅니다. 이 기회발전 특구가 뭐냐면요, 전국에 알아보니까 간단하게 검색을 해봤는데 209개의 지역이 있더라고요. 209개나 되면 정말 많은 기회발전 특구가 있더라고요. 여기로 이전을 하거나 창업을 하면 되는데 이 목적이 뭐냐면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 또는 기업 간 협의에 따라서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말 그대로 지자체도 잘 살고 기업도 잘 살아보자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세제 혜택도 있고 다양한 지자체 지원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자라는 얘기인데, 비수도권이 어디냐? 수도권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말 그대로 제가 봤을 때는 충청도나 강원도로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즘 충청도에 대한 발전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말 그대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특구로 이전을 하면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형태만 가지 마라. 본점 다 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회발전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전체 상시 근로자 수의 50% 이상이어야 돼요. 말 그대로 진짜로 가란 얘기입니다. 가서 거기서 고용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가압상속공제 한도 없이 다 해줄게. 말 그대로 지역발전에 따른 아주 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거라고 봐요. 이건 거의 간접적 지원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압상속에 대해서 상속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역할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압상속공제나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에서 사업 무관자산 범위에서 임직원의 임대주택을 빼주고 임직원 학자금이나 주택자금도 제외해줍니다. 말 그대로 이런 것도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자산이다라고 봐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과다 보유 현금에 대한 액수도 기존엔 150%였는데 200%로 넓혀주겠다. 말 그대로 가압승계에 대한 지원을 계속 좀 넓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대 주주에 대한 보유 주식 할증 평가가 폐지가 됐습니다. 저는 이건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삼성 얘기만 하더라도 말 그대로 최대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그 20% 가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최대 상속세가 지금 50%니까 50%에 20%가 가산되니까 최대 상속세는 거의 60%다. 아주 너무 고액의 상속세가 나온다. 이거는 좀 위협적이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은 할증하는 건 좀 제외해주자 라고 해서 이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는데요. 가업에 대한 이 최대주주의 할증 평가 같은 경우는 웬만한 국가에서는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해외에서도 할증 평가를 적용하는 국가는 일부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나 고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폐지를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말 그대로 기업에 대한 하나의 큰 지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에 그 뉴스 하나가 세제 개편안 이게 제가 봤을 땐 고민을 좀 해보고 연구를 해보면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활용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 상담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다음에 오늘은 이제 세제 개편안 막 나온 날이니까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연구를 해서 많은 부분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